빨리 합시다. 빨리. 컴팩트하게 합시다. 자, 중추. 안 할 겁니다. 외워오세요. 라고 하기엔 너무 정없으니까 간단한 것만 좀 빨리 정리해 봅시다. 자, 대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외워오는 걸로 하는데, 근데 좀 그래도 포인트만 좀 짚으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대뇌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적 특징이 조금 더 중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 프린트 정리되어 있을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뇌 우뇌 개념이죠. 그거랑 그 다음에 겉질, 속질. 겉질은 회색질로 그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질은 백색질로 축삭돌기가 있고요. 이런 구조적 특징이 좀 더 질문할 만한 요소가 됩니다. 앞쪽을 전두엽, 옆쪽을 측두엽, 뒤쪽을 후두엽, 위쪽을 두정엽. 근데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두정엽 이거는 딱히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좌우 두 개의 반구, 그 다음에 그거 겉질, 속질 이쪽이 제일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 특징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기능적으로는 키워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간내, 간내랜다. 대뇌 하면 연암령, 뭐 감각령, 운동령, 뭐 등등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건 나머지 그냥 키워드 자체를 외워주시되 그냥 결국은 생각이에요. 생각. 생식은 뭐예요? 생각.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뇌로 의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섞였네요, 단어가.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 무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식적인 운동 내지는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지. 결국은 좀 우리가 이해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이쪽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냥 별거 아닌 키워드의 나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등정신작용 중추 뭐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각이나 의식적인 운동에 대한 명령을 만든다라는 거를 그냥 좀 또 그럴듯하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가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둘 거죠. 의식적인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수위 운동이라고 하는데 수위 운동이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설명하기 편하니까 사용하는 표현에 가깝고요. 너는 학교 선생님들은 잘 안 쓸 거예요. 수위 운동, 불수위 운동이라는 표현은 쓰는 선생님들은 쓰긴 쓰는데 대부분 안 쓰려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손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손해도 구조적인 특징이 중요하죠. 대뇌와 구조적인 특징이 좀 겹칩니다. 손해는 일단 겉질 속질이 있진 않았고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진다 라는 특징만 대뇌랑 좀 겹치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중추는 여러분들 어떤 게 좀 있어야 되냐면 뇌에서 대뇌가 어디고 손해가 어디고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완자의 그림만 봐도 충분하고 나중에 천천히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말초신경계를 익히는 걸 더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중추 위치 어딘지는 나중에 알아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시험 전에 알긴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뇌가 어디 있는지 시험 전에 알긴 알아야 되고요. 아무튼 손해는 구조적인 특징이 좀 더 중요한데 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능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균형 중추 요거는 그래도 외워두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손해 하면은 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한다,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대뇌의 운동량을 보조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 근데 사실 우리한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이 균형 중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을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딱 손해만의 되게 유니크한 기능으로서 작용하는 게 균형 중추니까 이 정도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내. 간내는 그냥 항상성. 이미 간내에 대한 거는 항상성 파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뤘던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은 체온 조절,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혈중 나트륨 농도, 삼투압 조절 이런 것들을 간내 시상하부에서 담당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중간내 하면은 그냥 동공반사 제가 이제 프린트에는 눈에서 일어나는 불수위 운동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아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시험을 보는 데는 동공반사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중간내의 기능으로서 문제에서 질문할 만한 게 동공반사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냥 생명과학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좀 더 넓혀 가서 결국 동공반사를 포함한 눈에서 일어나는 불수의 운동, 그러니까 눈에서 일어나는 대뇌와 관련 없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중간내가 조절하는 거야 라고 알면 좋잖아. 그래서 그렇게 프린트에는 해놨지만 막상 우리 시험에서 질문하는 거, 시험에서 맞추고 안 맞추고는 그냥 동공반사로만 기억해도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그냥 소화, 순환, 호흡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잡아놓긴 하는데요. 그냥 호흡 운동 조절, 뭐 심장 박동 조절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써져 있긴 한데 오히려 그쪽은 그 나눠서 써져 있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소화순환 호흡 이렇게 기억하면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 질문이 소화나 순환이나 호흡에 해당되는 일인가만 생각하면 이게 연수가 중추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화순환 호흡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저는 싫은데요. 그러면 뭐 심장 박동 중추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외우세요. 호흡 조절 뭐 이거 다 일일이 외우면 되죠. 완자 보고 외우는 게 제일 정확하지 뭐 그거 하나 일일이 다 외울 거면.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연수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뇌교가 나오는데 뇌교 같은 경우는 사실 뇌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뇌교의 기능은 뇌교가 기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밝혀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걸 교육과정까지 굳이 끌어내려놓진 않았어요. 근데 간혹가다가 몇몇 선생님들이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뇌교에 대해서 기능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알아는 두시는 게 나을 겁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원래 내시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내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냥 뇌교의 기능으로서 중간내와 뭐 연수 이런 거를 연결을 한다. 그래서 요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뇌줄기라고 부른다. 이런 쪽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두가 배우는 교과과정상에 있는 내용을 주로 질문할 거고요. 뇌교에 대한 질문은. 근데 뇌교의 기능을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 추가로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가 됩니다. 뇌교는 딱 이 정도 내용 말고는 딱히 없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뇌죠. 그래서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뇌교까지 얘네들이 뇌고요. 그러면 중추는 뇌만 있는 게 아니죠. 척수. 그래서 척수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척수에서는 무조건 반사. 근데 무조건 반사는 아예 별도로 정리를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정리를 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긴 있는데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일단 좀 빼두고 그 다음에 척수는 결국 중추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배설이었죠? 근데 이게 배설중추라고는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책을 표현해 보면 우리 책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두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배뇨반사라는 말과 방광조절중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어서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그냥 외워주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 두 말이 곧 배설중추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리 그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직접적인 키워드를 기억하고 외우랍니다 하시면 이거 외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배뇨반사? 배설중추인 척수가 해야 되는 일이겠네. 방광조절? 이것도 이제 방광 자체가 배설기관이다 보니까 배설중추인 척수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실 지금 적으면서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외워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정도랑 척수도 이제 구조적으로 정리할 게 있죠. 얘는 오히려 속질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회색질이 되는 거고요. 겉질이 축삭돌기가 있는 백색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척수에는 전근과 후근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전근 후근은 말초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척수가 이제 그런 얘도 이제 구조적인 게 되게 중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구조적인 걸 메인으로 물어보는 이 중추신경계 쪽에서 구조적인 걸 메인으로 물어보는 건 대뇌, 소뇌, 척수, 연수 정도일 것 같아요. 연수는 그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H자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거. 사실 방금 얘기한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H자를 띠는 거거든.
근데 딱 그런 정도만 물어봅니다. 연수는 겉질, 속질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네. 겉질, 속질 구분, 좌우 반구 있다. 손에 좌우 반구 있다. 연수 H자로 생겨먹어서 신경의 교차가 일어난다. 척수, 겉질, 속질 구분되는 거. 딱 이 정도가 구조적으로 물어볼 만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당연히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능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많진 않아요. 내신에서는 좀 내려면 낼 수는 있는데 사실 범위가 되게 넓잖아. 특히나 이제 광복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것까지 누적해서 내다 보니까 진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일일이 질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할 거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중추 쪽은 결국 잘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중추는 어떤 애가 어떤 기능을 해 라는 걸 외우는 게 중요해. 뭐 이제 와서 이걸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너무 그렇고요. 그렇죠? 중학교 때도 이미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중추신경계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애초에 생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쪽은 중추가 아니라 뭐였냐면 말초고. 그럼 선생님 말초만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결국 말초 신경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추의 명령을 받았는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요. 그렇죠? 말초 신경계는 뭐야?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었어? 말초 신경은 메인이 전달입니다. 전달. 그러니까 중추와 말초의 가장 큰 차이는 중추는 판단, 말초는 전달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추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쪽인 거고 말초는 그 결정된 의사를 전달하는 따까리에 가까운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로 따져보면은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의사 결정권자 하면 뭐예요? 뭐 회사에선 사장이 있겠고요. 학원에서는 원장이 있겠고요. 뭐 이런 이제 그런 의사 결정권자들이 되는 거고. 말초신경계는 이제 그 밑에 사람들. 이 결정된 의사에 따라서 작동하는 혹은 작동하라고 그 명령을 전달만 하는 이게 말초신경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말초신경계를 메인으로 다뤄도 어떤 중추의 명령을 받았는가 이거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중추 외우고는 있어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제 전달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운동이론과 감각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강조했던 부분으로서 저 둘만 있습니다. 연합뉴런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었지. 네, 요게 중추신경계랑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기 좋은데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판단이 메인이다 보니까 어떻다? 대부분이 연합신경, 연합뉴런이었습니다. 우리가 연합뉴런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흔히 우리 쓰는 표현으로 뇌세포 이렇게 부르는 게 연합뉴런이란 말이야. 그래서 연합뉴런은 그 자체로 판단을 위한 뉴런에 좀 더 가까워요. 원래 사실 연합뉴런의 말뜻 자체는 운동뉴런하고 감각뉴런을 연결해준다의 의미도 갖고 있긴 하거든. 근데 결국은 연합, 정보를 연합, 취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라서요. 그러니까 연합뉴런은 하는 일이 많은 거지. 운동하고 감각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정보를 취합해서 뭔가 판단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세포처럼 되는 거고. 근데 운동뉴런이나 감각뉴런은 정말 간단해. 운동뉴런이 지가 운동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각뉴런도 지가 직접적으로 감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는 사실 감각뉴런은 직접 감각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감각뉴런의 주 역할이 본인이 감각하는 것보다는 감각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세포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뇌한테 전달하는 게 주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다 전달을 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는 가장 흔한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뉴런으로 되어 있는 가장 흔한 게 감각신경.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감각뉴런은 전부 다 감각신경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일단 나뉠 겁니다. 근데 감각신경은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감각신경이 간단한 이유는 외부 감각을 가져오는 신경이라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말고 제대로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 감각 뉴런과 감각 신경은 사실
그냥 눈으로 봐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똑같은 거 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감각 뉴런을 갖다 놓고 우린 그걸 감각 뉴런이라고도 부르고 감각신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어떤 차이냐면 어떤 표현의 차이냐면 얘는 세포 단계로서의 표현이고요. 얘는 조직 혹은 기관 단계로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조직 단계의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관도 뭐 씁시다. 그래. 조직이나 기관 단계에서의 표현이 감각신경, 세포 단계에서의 표현이 감각뉴런. 그러니까 같은 놈을 갖다 놓고 그냥 감각뉴런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감각뉴런이라고 부르고 감각신경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감각신경이라고 부르고 상관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질문할 때는 그 좀 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지 세포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지 구별이 좀 필요하긴 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감각 쪽은 그런 구별을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 운동 쪽이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그렇고요. 감각신경의 제일 메인은 단순하게 그냥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구나 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 계속 했었던 거 뭐예요? 방향성,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어떤 자극을 중추로 가져가는 역할을 해. 이게 감각신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뉴런 혹은 신경의 가장 메인은 방향입니다. 항상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 감각신경, 즉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신경이 들고 가는 이 중추가 어디야? 고민할 것 없이 무조건 대뇌입니다. 왜? 너희가 뭘 봤어. 뭘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본 정보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쵸? 내가 뭔가에 맞았어. 그러면 맞았다라는 정보를 뇌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됐든 우리가 감각기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는 무조건 대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대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건 대뇌에서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리 반응을 하고 나중에 대뇌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무조건 대뇌로 갑니다. 감각령의 뜻이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감각에 대한 가장 명령을 하는 곳 자체가 중추기 때문에 대뇌이기 때문에 모든 감각 신호는 대뇌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가지 빼고 뭐 예를 들면 덥다 춥다 뭐 이런 거는 대뇌까지 안 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간뇌선에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적당히 덥거나 적당히 춥거나 혹은 덥고 춥진 않아도 체온 자체가 좀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나중에 간내에 그 항상성 조절이랑 묶어서 조금 분리를 해주고 미리부터 분리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결국 그것도 체온이 많이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체온 많이 올라가면 그건 느끼잖아. 체온이 많이 떨어지면 그것도 느끼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도에 대한 감각도 대뇌로 갑니다. 그게 너무 작아서 간뇌 정도에서 그냥 처리가 끝날 수 있으면 안 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예외를 먼저 두지 말고 일단 일반론으로 무조건 대뇌에 가 해놓고 예외는 나중에 조금씩 추가해주면 되지 뭐. 그렇잖아. 사실 뭐 그렇게 예외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 대뇌로 가져가는 게 감각신경이야. 이렇게 아예 콕 집어서 두기로 합시다. 물론 당연히 그 와중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뉴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따로 삐져나와 있었죠. 얘를 모식도상에서 우리 수능 특강이나 이런 교재 모식도상에서는 어떻게 많이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이 집은 그리든 안 그리든 그거는 이제 그냥 안 그렸어도 생략된 거지 사실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옆에 이렇게 모식도로도 따로 빠져있는 걸 그려주고요. 모식도가 아닐 때는 좀 더 신경세포체가 옆에 빠져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감각뉴런 그리고 얘네들로 이루어진 게 감각신경 그리고 감각신경의 방향은 항상 감각기에서 중추, 대뇌 쪽의 방향이다 라는 거고. 자 그럼 위에 운동뉴런, 운동신경 쪽은 어떻게 돼요? 운동뉴런, 운동신경 쪽은 뉴런은 그리기도 민망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식도로 그려도 그냥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뉴런.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 뉴런이다 보니까
얘도 똑같아. 운동 뉴런이라고 표현하면 세포 단계 얘기가 되고요. 운동 신경이라고 표현하면 조직 혹은 기관 단계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요게 감각대랑 조금 다르게 중요해지는 점이 뭐냐면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건 운동 신경만이 아니니까. 뭐가 있냐? 자율신경이 있어서 그렇죠. 자율신경이 뭘로 되어 있어? 하면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운동 뉴런, 감각 뉴런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서 주로 쓰던 거냐? 이거 중학교 때 쓰던 표현이고, 사실 생원에서 수특에서 선호하는 표현은 뭐냐? 이런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사실 같은 거거든. 구심성 뉴런이 곧 감각 뉴런을 얘기하는 거고, 원심성 뉴런이 곧 운동 뉴런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구별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긴 한데, 근데 수특이 좋아하는 표현은 이쪽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표현만 살짝 바꿔둡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감각 뉴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게 전부 다 그냥 구심성 뉴런인 거고, 우리가 운동 뉴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게 전부 다 원심성 뉴런인 거고, 표현만 살짝 바꿔준 다음에 그 원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는 그냥 기관이 운동신경, 이 구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는 기관 혹은 조직이 감각신경,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자율신경도 원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얘는 보다 복잡하죠. 왜? 원심성 뉴런 하나가 운동신경 하나를 이루는 것과 다르게 자율신경 쪽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원심성 뉴런 두 개가 짝꿍을 하나의 신경을 이루니까. 이것 때문에 자율신경을 조직기관 단계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은 세포 하나짜리 조직 혹은 세포 하나짜리 기관인데요. 얘는 세포 두 개짜리 기관이니까요. 세포 두 개짜리 조직이니까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래 이런 되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치게 짜증나게 하는 게 생명과학이란 과목이니까 한번 짚고 지나가요. 자, 근데 운동신경 쪽도 계속 얘기를 해보면 요 감각신경 때처럼 이런 정리를 해보면 얘도 운동기에다가 중추의 명령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감각신경과의 방향의 차이가 있지. 애초에 그게 어디에 드러나 있는 거야? 원심성, 구심성, 이 뉴런의 차이에 애초에 드러나 있는 거고요. 구심성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외부의 신호를 중추 쪽으로 가져오는 걸 구심성이라고 하는 거지. 밖에서 안으로, 구심성. 원심성은 뭐야?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중추 쪽의 신호, 중추 쪽에서 만들어진 명령을 바깥쪽에 있는 기관으로 가져가는 거. 근데 일단은 이렇게 돼요. 운동기 혹은 반응기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운동기라고 해놓을게. 근데 결국에 얘도 뒤에 이 운동기가 되는 거는 뭐? 골격근,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원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친절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격근을 좀 표현해 준다는 거. 문제에서 얘가 골격근인지 아닌지 정도는 항상 표현해 줍니다. 왜냐면 사실 아무 근육이나 갖다 놓고 얘가 골격근인지 아닌지를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의대생인 거지 고등학생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격근은 명시해 줍니다. 얘는 골격근이야. 이런 거 정도는 보통 명시를 해주는 편이에요. 선생님,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 골격근이라고 명시 안 돼 있는 근육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건 오히려 딴 걸 보고 얘가 골격근이라는 걸 알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단서, 다른 단서를 주고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골격근에다가 중추의 명령을 갖다 주는 게 운동신경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둘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는 게 중요하면서, 근데 중추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얘도 중추는 결국은 대뇌예요.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대뇌가 중추인 걸로 외워주세요. 예외를 나중에 추가하는 게 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대뇌가 중추야 이렇게 해두고 가는 게 편하다고. 얘 예외가 되는 상황은 상황에 따라 손에 연수 좀 무섭긴 하겠다. 네, 안 떨어질 겁니다. 저게 저번에 저 중간에 있는 저게 저 펌프 코드를 안 꽂아놔가지고 물이 찬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건데 배수 펌프 코드를 꽂아놔가지고 괜찮을 겁니다. 좋지 뭐 안 졸리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손의 연수 척수에 의해 이 손의 연수 척수의 명령을 운동신경이 운동기에 전달하게 되는 예외 케이스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이건 일부러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할 겁니다. 큰 걸 먼저 알고 예외적인 건 다음에. 어차피 할 게 많거든. 그래서 그냥 얘도 딱 이렇게 그냥 기억해버리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위로 가봅시다. 자, 자율신경의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 자율신경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의 원심성 뉴런이 이제 짝꿍을 이루어서 하나의 자율신경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이미 지난주에 정리했던 뭐 교감 부교감에 대한 이야기죠. 항상성 조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율신경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실 중요한 건 앞에 뉴런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 뉴런이 어떻다는 별로 안 중요한데 앞에 뉴런이 짧은 걸 교감신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앞에 뉴런이 긴 걸 부교감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결국은 그 얘기가 교감신경 자체가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뉴런에 비해서는 뒤에 뉴런이 더 길더라. 부교감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뉴런에 비해서 뒤에 뉴런이 더 짧더라 라는 이야기가 돼. 왜? 앞에 뉴런이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기니까 뒤에 뉴런도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정하게 되는데 자 얘네들은 기능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왜? 이미 지난주 우리 항상성 할 때 다 얘기했었습니다. 교감은 뭐? 화났을 때, 위기일 때, 긴장했을 때, 집중할 때 그쵸? 그런 그 심장박동 빨라지고 체온 올라가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현상들. 그래서 뭐만 빼고였었냐면 소화만 빼고 다 촉진하는, 소화는 억제하는 이게 교감이었고요. 부교감은 정확하게 그 반대 작용을 하는 거였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좀 얘기를 하고 가봅시다. 자, 교감은 소화를 억제하겠죠. 그리고 심장박동을 촉진할 겁니다. 그리고 방광을 이완시킬 거고요. 이완. 그 다음에 체온을 상승시킬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소화를 억제시키는 교감신경과 심장을 촉진시키는 교감신경과 방광을 이완시키는 교감신경과 체온을 상승시키는 교감신경은 서로 다 다른 교감신경인 겁니다. 하나의 교감신경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이게 또 그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마음 약간 이런 게 떠올라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 몸에서는 그 부진 속질에 붙어있는 교감신경만 활성화가 되면 이 모든 걸 동시에 일으킬 수 있어요. 에피네프린 분비가 되니까. 에피네프린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애거든.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게 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그냥 생명과학적으로 알면 좋잖아. 그냥 잠깐 그래서 얘기를 해본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교감신경이 다 따로 있는 거라는 걸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팩트는 따로 있는 이 교감신경들일지라도 서로 한 번에 작동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팩트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누가 누구한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만 중요하고 이런 걸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팩트는 동시에 작동하는 게 맞고요. 근데 동시에 작동하는지 따로 작동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따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따로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소화를 억제하는 명령은 소화기관에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 소화기관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소화기관마다 다 따로 달려 있는 거야. 이자에 따로 있고 위에도 따로 있고 소장에도 따로 있고 다 따로 달려 있어요. 교감신경이. 그래서 그런 소화기관들에 연결된 교감신경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거냐면 연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겁니다. 왜? 소화중추가 연수니까. 심장을 촉진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심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교감신경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연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걸 거예요.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억제하고 심장박동 조절하는 게 심장박동의 중추가 연수니까. 실제로 우리 연수가 끊어지면 심장이 스스로 뛰지 못해요.
그게 증거입니다. 연수의 명령으로 심장박동 조절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방광이한, 요거는 방광에 연결된 교감신경과 관련된 건데 이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거? 척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겁니다. 왜? 애초에 방광을 이완하고 수축하는 거에 대한 중추가 척수니까. 배설중추라고 아까 얘기도 했지만 뭐 아무튼 그렇고요. 체온 상승, 이거는 이제 체온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자, 뭐 아니면 이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얘랑 관련된 게 간뇌. 그래서 요런 체온과 관련된 교감신경은 간뇌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거고, 이렇게 따로 있는 엄청 여러 가지의 교감신경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일단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교감신경이 우리 몸만 해도 되게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감신경이 여러 개니까 당연히 모두 부교감신경도 여러 개가 되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은 다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요. 각각 아주 몇몇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각각 하나의 그 기관에 교감, 부교감 하나씩 와 있는 겁니다. 아주 몇 가지 예외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다뤄봤어. 부신속질에는 교감은 있지만 부교감은 없다. 이거 이제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그런 몇 가지 예외만 빼놓고서는 항상 어떤 기관이 존재하면 그 기관엔 교감하고 부교감이 와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위라고 한다면 위에 연결된 교감하고 위에 연결된 부교감이 다 있는 거고, 그 위에 연결된 교감하고 부교감은 모두 누구의 명령? 연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겁니다. 연수가 위를 촉진하고 싶으면 부교감을 통해서 위를 촉진시키는 거고, 연수가 위를 억제시키고 싶으면 교감을 통해서 위를 억제시키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작동 방식은 뭐랑 되게 비슷해? 그냥 운동신경과 똑같아요. 운동신경의 작동 방식이 뭐야? 대뇌가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지금 팔을 들어 올리라고. 그럼 팔을 들어 올리게, 이 명령을 운동신경이 팔에다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팔을 내리고 싶으면 또 그것도 대뇌에서 명령을 만들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에다 보내줘야 내가 팔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동 방식 자체는 교감, 부교감과 운동신경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다를 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떠니까? 결국엔 자율신경도 그 방향성이 중추에서 기관이라는 거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율신경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뭐가 아니라는 점, 골격근은 절대 아니라는 점. 골격근 자체가 무조건 대뇌 명령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격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입니다. 근육. 그러니까 골격근 자체가 뼈를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 되는 근육,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근육들이 골격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자율신경에 통해서 명령이 가게 되는데, 이때 주로 나오는 중추는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사실 교감, 부교감의 메인은 요거는 이미 그 교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랑 요 연결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던 거고, 요 연결하는 거는 이따가 어차피 확 정리할 거란 말이야. 몇 번 안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 그래도 엄청 여러 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왜 알죠? 예, 해봤잖아. 예, 그거 결국 이제 그걸 하는 게 목표인데 그건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근데 교감하고 부교감에 근본적으로 왜 이런 식의 기능 차이를 갖는가의 얘기는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였냐면, 요 말단에 들어있는 물질,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워야만 하는 내용. 노르에피네프린은 뭐다?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에피네프린 호르몬에 정확하게 똑같은 놈을 신경 전달 물질로 버전만 바꿔놓은 겁니다. 진짜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요, 되게 비슷해요. 그냥 신경 전달 물질로 쓰기 위한 부분하고 호르몬으로 쓰기 위한 아주 일부 단백질만 살짝 다르고요. 나머지 단백질의 대부분의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작동하는 방식도 똑같고 일으키는 변화도 똑같은 거지. 노르에피네프린이 심장에 작동한다? 심장에 가서 작용한다? 그럼 심장박동 촉진돼요. 에피네프린도 똑같아.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에피네프린과 똑같지만 노르를 붙인 거는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걔는 호르몬이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을 노르에피네프린 저렇게 처음 만드는 바에는 그냥 에피네프린 쪽에다가 호르몬만 붙여줬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 이건 에피네프린, 그건 에피네프린 호르몬. 이게 훨씬 쉽지 않냐?
저는 노르는 좀, 근데 아마 저거 사람 이름이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되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를 해주면 저거는 지극히 화학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광북은 3단원 할 때 무조건 이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원래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성질체 중에 노르, 아이소 이런 식으로 붙는 이성질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데 생긴 거에 따라서 노르말, 아이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르게 붙여지거든? 왜냐면 생긴 게 다르면 화학적인 작용 방식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실제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아까 제가 일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진짜 생긴 것만 다릅니다. 화학적 조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식을 적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원자의 개수, 뭐 구성 원자의 종류 이런 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생긴 것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붙은 건데 알바 아니야.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이름이 저렇구나.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에피네프린하고 기능은 완벽히 동일해. 하나는 호르몬이고 하나는 신경전달 물질일 뿐이야. 근데 결국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 노르에피네프린이 저기에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교감 말단. 그러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에서 분비되는 건 뭐냐? 꼭 여기까지만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뭐다? 우리 몸의 가장 디폴트, 가장 기본이 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뒤에 뉴런을 탈분극시키는 역할을 가진 게 뒤에 거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탈분극시키는 거. 그게 제일 좋겠네요. 뒤에 뉴런 혹은 뒤에 기관들을 탈분극시키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뉴런이 갖게 돼. 그래서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다 아세틸콜린이야. 그러니까 딱히 어디가 아세틸콜린이냐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름만 외워주면 되겠지. 단 반대,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이야. 이렇게 외워주면 되지 뭐. 실제로는 뭐 세로토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생원에서는 관심 없단 말이야. 교과서 들춰보다 보면 그냥 단어는 나와.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단어만 나와. 근데 전혀 그걸 생명과학적으로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 무시하고. 그럼 우리가 깊게 다뤄야 되는 건 그냥 싹 다 아세틸콜린,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거 이제 문제 단서로도 되게 많이 사용되니까. 자, 그때 표현을 좀 맞춰보면은 우리가 이 뉴런 자율신경을 얘기할 때, 이 자율신경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뉴런을 이야기할 때 요 가운데 요 부분을 원래 쓰던 표현으로, 가장 기초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시냅스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자율신경에선 저게 시냅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좀 더 맞는 표현으로는 시냅스라고 당연히 불러도 되긴 하는데 시냅스가 기본 표현이니까. 근데 시냅스 대신 신경절이라는 이름을 좀 더 선호하지. 그러니까 여기도 다 신경절이야. 이유가 뭐였었냐면 신경절은 시냅스를 한 군데다가 몰빵,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신경절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었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절은 일렬로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일렬로 쫙 늘어서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너네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원래는 교감신경이 사실 전부 다 동시에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신경절에다가 시냅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 앞에서, 그러면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부 다 탈분극시킬 수 있잖아. 그치? 생명과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알면 좋잖아. 생명과학 하는데 좀 똑똑하면 좋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의미가 됐든 신경절이라는 표현은 결국 그렇게 시냅스가 한 군데 몰빵되어 있는 곳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시냅스의 교감신경 버전, 부교감신경 버전, 그러니까 시냅스의 자율신경 버전의 명칭이다라고만 그냥 생각해 주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그걸 이제 그냥 신경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신경절을 기준으로 이걸 신경절 이전 뉴런, 이걸 신경절 이후 뉴런,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 옛날 표현을 좋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전 뉴런, 절후 뉴런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옛날에 쓰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 그런 표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런 표현 주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애초에 여기는 대부분이 여기 다 사립고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돌고 도니까 어느 학교에서 이런 표현을 써 이렇게 딱 정해놓기가 힘들더라고. 한 몇 년 전에는 광문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광명에 간 건지 몰라도 광명에서 절전유런 절훈유런을 쓰시는 분들이 생겼다가 광복에 또 생겼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수능 특강 표현 기준으로 그냥 신경절 이전 유런, 신경절 이후 유런, 신경절 이전 유런, 신경절 이후 유런인데 여기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꽤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게 원래 말초 신경을 이루고 있는 원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기초적으로 다 뭐다? 마르신 뉴런이다. 당연히 마르신 뉴런입니다. 그래서 마르신 뉴런인데 되게 신기하게도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그러니까 즉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은 민마리즘 뉴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분류상 딴 데로 분류해 주진 않아. 어차피 기능 자체가 뭐니까 원심성이니까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민마리집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한테 민마리집 뉴런은 누구예요? 연합뉴런이거든. 그러면 쟤네들은 민마리집이니까 연합뉴런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네요? 굳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몰라.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민마리집 뉴런이라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작동 방식이 뭐니까 원심성이니까 그냥 원심성이라고 부르면 돼. 엄연히 따지면은 이걸 엄연히 따지지 말자고. 그냥 작동 방식 원심성이니까 원심성. 근데 민마리집. 이렇게만 딱 기억하고 지나가자는 거지. 됐죠? 그러면 기능적으로 자율신경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거 다 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얘기할 만한 거 딱 하나 남았네요. 그럼 왜 앞에 게 짧고 길어야 되는지 이 얘기만 하면 끝나겠죠? 뭐였어? 우리 이전에 지겹도록 많이 외웠던 거 뭐예요? 모든 교감신경, 우리 이번에는 완전 그냥 정석 표현 그대로 써봅시다.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그렇지.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척수야. 이거를 정석 표현은 이렇지만 좀 쉽게 표현해보면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출발해 라는 뜻이 되는 거지. 결국 교감신경의 제일 시작은 저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일 텐데 저게 척수에 있으면 척수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척수에서 출발해서 기관에 도착하게 되는 게 자율신경, 그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가장 메인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랑 아까 얘기했던 걸 같이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결국엔. 그러니까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심장으로 가요. 근데 그래도 명령은 어디서 온 명령이야? 연수에서 온 명령이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랑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적인 팩트로는 틀린 표현일 수 있어요. 애초에 연수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거 말고도 척수도 심장박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척수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기대처를 척수에서 한 번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위험할 때 척수가 동시에 스위치를 쫙 켜버릴 수 있게 척수에다가 다 교감신경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심장박동 촉진하는 거 척수가 하는 일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뭐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너무 어려워진다고. 어떨 땐 척수, 어떨 땐 연수.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생원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놨느냐? 연수에다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그걸 외우는 걸 더 중요하게 본 거야. 뭐야? 연수가 심장박동 중추라는 걸 외우는 걸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생원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연수가 심장박동 중추니까 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이라는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고 할지라도 연수가 명령을 줘서 심장박동을 촉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물론 교감신경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하느냐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주로 메인이 되는 건 얘랑 같이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어디서 출발할 거냐라는 질문이 좀 더 메인이 되지. 결국은 그럼 중추가 누구냐라는 생각은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부교감은 어떻게 돼요? 부교감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관련 중추에 있다 라고 표현했었죠. 왜 이거는 관련 중추라고 얘기하느냐, 얘는 척수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적어놓고 왜 얘는 관련 중추라고 표현했느냐, 다르니까.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때그때 다른 그 중추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부교감 신경이 있어요. 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 뒤에는 심장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이 교감 신경도 심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심장에 연결된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교감 신경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척수에서 출발해서 옵니다. 왜?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여기다가 지금 우리 뒤에 뭐가 붙어 있고 이런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척수 딱 되어 있잖아. 그럼 그냥 척수인 거야. 근데 부교감 신경은 관련 중추. 이 관련 중추가 무슨 뜻인데? 누구한테 관련돼 있는 중추란 뜻이야? 이 뒤에 있는 이 기관한테 관련돼 있는 중추란 뜻인 거지. 그러니까 이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심장 관련 중추에서 오는 거죠. 심장 관련 중추에 있는 거죠. 그건 어디? 연수. 아까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이 뒤에 연결된 기관이 위로 바뀌어. 위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과 위에 연결된 교감, 부교감 얘네들을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전히 척수에 출발해요. 근데 얘는 뭐야? 얘도 안 바뀌네요. 뭐라? 좋은 얘가 아니었네요. 그럼 딴 걸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거 말고 동공 어디 있는 거? 눈. 그래서 동공에 연결된, 근데 보통은 이제 동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도 쓰긴 쓰는데 그냥 눈에 연결된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때 학생들이 틀리기 좋거든. 왜냐면 눈에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동공에는 교감,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눈 주변에 있는 괄약근에는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눈 속에 시신경이 있죠. 시각세포에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걸 다 세분화해서 물어보잖아? 틀릴 일이 없거든? 합쳐서 물어보면 틀리잖아. 그러니까 합쳐서 물어보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건 수능도 그래요. 그건 수능도 합쳐서 물어보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동공으로 해놓긴 했는데 그냥 눈이라고도 돼 있어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눈, 즉 동공에 연결된 부교감은 어디서 출발하겠어? 이번엔 연수가 아니라 중간내에서 출발하죠.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어디서 출발하겠어? 척수에서 출발해요. 교감신경 무조건 척수에서 출발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거. 그게 이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관련 중추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고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문제에 나올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결국은 이게 제일 메인 키워드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신경계 내에서 가장 굵직한 주제 크게 한 3-4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어떤 유형들,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거 말고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반사, 반사, 조건 반사 이런 구분, 그리고 그 회로, 그 경로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아예 다음 주에 정리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랑 연결이 됐었냐면 뇌신경, 척수신경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됐습니다.
매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도 매년 수십 번씩 질문이 들어오고 매년 최소 2학생 이상씩 꼭 시험에서 틀려오는 내용. 뇌를 이루는 신경은 뇌신경이 아닙니다. 척수를 이루는 신경은 척수신경이 아니에요. 뇌를 이루는 신경은 중추신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놈입니다. 척수를 이루고 있는 신경도 마찬가지야. 척수를 이루고 있는 신경도 중추신경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린 지금 말초신경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뇌신경, 척수신경이라는 표현이 쓰인 이상 뇌를 이루거나 척수를 이루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단순히 뭐야? 뇌와 닿아 있거나 척수와 닿아 있는 거. 뇌와 연결되어 있거나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 다만 그건 뇌를 이루고 척수를 이루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 한쪽은 뇌에 연결되어 있으면 반대쪽은 신경계가 아닌 기관에 있어야 그게 뇌신경인 거고, 척수신경도 마찬가지야. 한쪽이 척수 안에 있든 척수에 연결되어 있든 상관없어. 사실 척수에 연결되어 있으려면 척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척수 안에 있어. 상관없어. 반대쪽이 척수 바깥, 뇌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아닌 어딘가에 가 있잖아? 그럼 그게 척수신경인 거야. 애초에 걔네들이 그런 특징을 가져야 그게 말초신경이니까요. 말초신경 다 뭐야? 중추에서 기관, 중추, 대뇌에서 운동기, 골격근, 감각기에서 대뇌, 중추. 한쪽은 항상, 한쪽은 신경계가 아닌 곳에 가 있어야 말초신경계거든. 그래서 뇌신경, 척수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뇌, 한쪽은 신경계가 아닌 곳. 척수신경은 한쪽은 척수, 한쪽은 척수가 아닌 곳. 그러니까 척수가 아닌 곳 하면 뇌도 되는구나. 중추가 아닌 곳.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어야만 뇌신경, 척수신경이라는 분류를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말초신경계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뇌신경, 척수신경의 분류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하면서 가장 편하게 정리했던 게 뭐라고? 척수신경. 왜? 교감 무조건 척수신경이네 그럼. 그렇잖아. 방금 여기 정리했던 게 뭐예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그럼 한쪽은 일단 척수에 있는 거잖아. 교감신경의 반대쪽은 무조건 어디에 있어? 기관에 있다니까. 저기 정리했잖아요. 자율신경은 중추에서 기관으로 가는 거라고. 한쪽은 기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모든 교감신경은 다 척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해볼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어떻게든 보자. 그리고 부교감은 싹 다 뇌신경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부교감 중에 뇌신경이 아닌 건 배설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만이죠. 왜냐면 부교감은 관련 중추에서 출발인데 관련 중추 중에서 뇌가 중추가 아닌 건 배설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대뇌와 관련 없는 조절작용들 중에서 중추가 뇌 쪽에 들어있지 않은 건 배설 관련된 것밖에 없다고. 근데 배설 관련된 게 방광밖에 없어요. 배설 쪽은 방광을 제외하고는 신경계, 자율신경을 통한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봐봐 우리 뭐 요도 오줌관 이런 거는 근육이나 어떤 신경에 대한 조절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저희 오줌 참으려면요, 오줌 참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골격근으로 하는 거지 그 배설계 자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광 크기 조절. 그러면 콩팥은 ADH. 순수하게 ADH를 이용해서 호르몬을 이용한 조절입니다. 신경계가 따로 작용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부시는요? 부시는 배설계가 아닙니다. 내분 미세미지. 그러니까 결국은 방광 부교감, 방광교감밖에 없어. 배설과 관련된 그 교감 부교감에 연결된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교감은 뇌신경으로 싹 다 해. 뭐만 빼고? 방광 부교감만 빼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오늘 수업이 딱 지나고 나서 덮어놓고 갑자기 다음 주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이것만 남아있는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정리할 뿐인 거야. 뭘? 앞에서 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그리고 다 이해했던 그 내용을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뿐이야. 결국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쵸?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이렇게 되면 되고. 네, 운동하고 감각은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빼먹고 오긴 했는데 이건 그냥 표현의 문제니까. 우리 운동신경의 다른 명칭이 뭐예요? 다른 명칭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운동신경, 체성신경, 체성운동신경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해두면 되는 거고. 자, 체성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은 어떻게 됐었어? 쟤네들은 적혀있는 것처럼 대뇌에서 운동기의 방향이냐 감각기에서 대뇌의 방향이냐예요. 사실 그래서 적힌 것만 보면 모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 뭐처럼 보여? 뇌신경처럼 보여.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또 않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기관은 대뇌로부터 어떻다? 너무 멀다. 어떤 기관은 대뇌로부터 너무 먼 거야. 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역이 있어요. 그리고 광명역이 있죠. 그리고 뭐 천안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전라도 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경상도 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로를 이렇게 짜지 광명역에서 부산 가겠다고 그걸 일자로 이어놓는 코스를 따로 만들어 두지 않잖아. 그러니까 회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줘야 되는 어떤 구간이 생기면 그 직전까지는 하나의 회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눠 가고. 왜? 머니까. 그런 개념처럼 정확하게 그런 개념처럼 되어 있는 거야. 어떤 기관들은 대뇌랑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대뇌랑 그 기관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너무 뭐야? 비효율적이야. 따로 세포 하나를 빼갖고 뇌부터 저기까지 연결해놔야 되는데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광명역, 서울역에서 광명역, 천안역 해갖고 여기 내려올 때까지 똑같이 가는 것처럼 척수로 일단 다 내려와 놓고 시작하는 거지. 척수 근처에 있는 기관들은. 왜? 뭐 대뇌에서 멀다는 소리는 뭐야? 몸통 쪽에 있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척수까지 내려오는 것까지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서울역에서 가까우면 여러분들 서울 안에 있는 어딘가를 갈 거면 KTX 탑니까? 아니지.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는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그냥 이 안에 바로 서울역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위치가 서울역이었으면 서울역에서 그냥 다른 버스 타고 직접 뻗어가면 되잖아.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뇌에 가까운 쪽, 이 머리통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뇌에서 직접 뻗어나거나 뇌로 직접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뇌신경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었던 거야, 지난번에. 목 위에 있는 감각과 체성들을 뇌신경으로 정리했던 겁니다. 얘들은 척수랑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어. 필요가. 이 근처에 있는 애인데 천안역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이 근처에서 움직이면 되지. 그러니까 뇌신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요 밑에 있는 애들도 결국은 서울역에 있는 여기서, 얘가 대뇌잖아. 우리가 지금 대뇌를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든 명령으로 여기가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긴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여기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놓으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천안역.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척수라고. 그렇다 보니까 목 아래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척수신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각 부교감은. 감각하고 체성.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 알겠고 얘 알겠으면 그걸 따로 알겠는 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섞이는 게 문제지. 자꾸 어느새부턴가 애들이 교감 부교감을 물어봐도 목이 목 아래 하고 있고 감각체성을 물어봐도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둡시다. 아,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뒀는데도 헷갈려요. 그러면 뭐 안 헷갈릴 때까지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아예 감각체성하고 교감 부교감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치? 분리되는 방식이 달라. 아, 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겨먹은 걸.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생명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꽤 합리적이지 않아? 되게 합리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은지 알게 되긴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진화의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긴 해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돼 있구나 하지 말고 얘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해보면 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다는 거죠. 그리고 꽤 당연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지. 합리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근데 뇌신경, 척수신경 구분하는 거에서 끝났었냐? 아니었죠. 뭐가 있었어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원래 정리하고 넘어왔어야 됐지만 척수에서 정리했어야 됐지만 넘겼던 거. 전근, 후근. 사실 이 전근, 후근은 척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질문을 결국 말초신경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데려온 거지. 전근은 뭐였냐?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뒷문이 입구고 전근이 출구입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표현이 더 좋아. 아까 얘기한 처럼 이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더 띠껍습니다 하면 그냥 전근이 원심성이고 후근이 구심성이야 하세요. 그럼 되잖아. 어차피 같은 말이야. 출구가 원심성이란 뜻이에요. 나가는 거 같은 뜻이잖아. 출구 나가는 길. 원심성 뉴런 나가는 뉴런. 그쵸? 구심성 뉴런 들어오는 뉴런. 그렇잖아. 어차피 그래서 같은 거건데 저는 그냥 원심성 구심성 하겠습니다. 당연히 좋지. 저게 더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입구 출구란 표현은 누가 씁니까? 그래서 그냥 원심성 구심성 하시면 되는데 전근을 이루는 건 원심성이고 후근을 이루는 건 구심성이고 즉 무슨 얘기야? 그냥 감각신경이 후근을 이루고 그 외에는 전근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외웠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리한 말초신경 중에선 딱 그렇게 분류하면 끝납니다. 그치? 원심성에 해당되는 게 자율하고 운동, 체성 운동인 거고 구심성에 해당되는 게 감각신경밖에 없기 때문에 전근을 이루는 게 자율하고 운동인 거고 후근을 이루는 게 감각이었지. 근데 시험지에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근, 후근 구분하는 거에는 X가 있었어요. X는 왜 있었지? X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전근도 후근도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보통 얘네 전근, 후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특정 말초신경을 갖다 놓고 이 신경은 전근을 이룬다, 후근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전근, 후근을 모두 이루지 않는 신경이 있었어. 자, 아까 너무 대충 하고 지나왔다 보니까 내가 이 표현을 안 적었고 빨리 얘기하긴 했는데 전근과 후근은 척수에 있는 겁니다. 척수의 출구, 척수의 입구, 척수에서 원심성이 나가는 곳, 척수에서 구심성이 들어오는 것이 전근과 후근의 역할이에요. 존재 이유. 그러니까 전근, 후근 자체가 척수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뇌신경은 전근, 후근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 아예 상관이 없지. 뇌신경은 뇌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는 X가 있었던 거죠. 전근과 후근을 모두 이루지 않는. 됐죠? 실제로 이건 좀 되게 특이한 건데 지난번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설명은. 원래는 지금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되게 여러 번 설명을 요하는 학생들이 워낙에 많은 파트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수업 때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내가 은연중에 했나 봐.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잘 정리해두고 일단 그냥 하는 걸로 하면 되고 사실 신경계는 이러면 끝입니다. 결국 우리 그냥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뭐 해볼 거냐면 다음 주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지를 내밀 거예요. 그 표 있는 시험지. 어차피 처음 해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 그때 프린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어떤 질문들이 주로 있었냐면은 일단 가장 기초적인 당연히 좀 쉽게 할 만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되게 쉽게 할 수 있지.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말초신경일 겁니다. 자율신경일 거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 이런 얘기가 다 말초신경이고
자율신경이거든. 교감신경이라는 건. 근데 교감신경이면 다 뭐라고 했어? 척수신경이에요. 그쵸?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요령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척수에 연결된 교감. 그러니까 즉 척수에 연결된 원심성 신경인 거니까 전근을 이루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중추가 그래서 어디야? 라고 했을 땐 아무리 그래도 척수가 중추인 건 아니고 심장박동이네. 그럼 뭐예요? 연수가 중추.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뇌에서 눈으로, 눈에서 대뇌로 이런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방향성에 대한 건 뭐냐면 대뇌에서 눈으로 운동신경, 눈에서 대뇌로 감각신경, 중간뇌에서 눈으로 하면 자율신경. 근데 자율신경 중에서도 중간뇌에서 눈으로 부교감신경, 척수에서 눈으로 교감신경 이런 것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문제가 너네들 시험에 나오냐? 아니에요. 안 나와. 근데 결국 너희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면 가운데 뉴런 해놓고 뒤에 기관 해놓고 앞에 중추를 하나 해놔. 이 중에 몇 군데에다가 빵꾸를 뚫어 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의 정보를 주고 나머지를 맞추는 걸 하는 거란 말이야. 얘가 뭔지도 안 알려줬어. 근데 얘가 심장이래.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둘 중 하나여야 돼.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됐대? 심장박동에 심장근의 탈분극 횟수, 활동전이 횟수가 증가했대. 그럼 뭐예요? 교감신경이에요. 그럼 교감신경이니까 이게 뭐예요? 척수예요. 이런 걸 다 일일이 이제 생각을 통해서 문제 주어진 단서를 통해서 맞춰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머치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항상 잘하려면 투머치하게 해야 되는 쪽, 투머치하게 해야 잘한다고 보는 쪽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까지 만들어가면서 표까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다음 주에는 딱 그 말초신경계 그 분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시작으로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3단원에서 방어작용 전까지는 다 했어요. 그리고 방어작용에 어디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지는 학교마다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주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시험지에다가 신경계 부분을 추가해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 분량이 꽤 늘어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30분까지 봐도 시간이 충분했지만 신경계 내용이 늘어나고 표 채우는 것까지 하면 그리고 그 표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뭐 거의 한 5시 20분은 돼야 끝날 겁니다. 그치? 5시 20분, 5시 반은 돼야 설명 그 표에 대한 걸 그래도 한번 같이 훑어야 되잖아. 그걸 맞췄을 때가 그쯤이 될 거고 그러면 그 타이밍쯤에 가장 딱 남은 시간 가지고 하기 좋은 게 뭐일 거냐면 병원체에 대한 정리가 될 거예요. 병원체에 대한 정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안 하긴 했는데 딱 이번에는 그 병원체 정리까지만 다 같이 해놓고 그 다음엔 상황을 좀 볼 겁니다. 방어작용은 해야 되는 학교만 하는 걸로. 왜냐면 다음 주 수업까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주면 6월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다들 모두에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필요한 학생들만 방어작용 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표가 딱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